네. 증인이 그 작성해 오신 거,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작성한 이유가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긴급의 보안성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족수는 갖춰야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꾸 이제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국무위원 말 상대해주느라 계엄 선포가 늦었다. 내가 발목이 잡힌 거다. 또다시 남 탓을 하며 황당한 주장을 펼친 윤석열 전 대통령. 해가 바뀌어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 2인자, 이 인물 역시 끝까지 엄호에 나섰는데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 끝에 드디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은 16일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사실 여러 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 새로울 게 있을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새로운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당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변론이 재개가 돼서 16일 선고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일단은 16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백대현 재판부가 말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가 미진하다. 뭐 좀 더 조사해야겠다. 증인 신문이나 아니면 물적 증거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됐으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새로 재판을 열어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변론을 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변론 재개가 된 사유는 그게 아니고 증거 목록에 있어서 순번을 좀 정리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변론 재개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히 실무적인 이유에서 이제 판결문을 쓰다 보면 이게 유죄로 판결하든 무죄로 판결하든 뭐 증제 몇 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증거를 쭉 열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순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하도 여러 번 재판을 하면서 뭐 검찰 측 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서로 증거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순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변론 재개하고 바로 그날 변론 다시 종결해서 선고는 뭐 원래 예정됐던 날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이 6일이고 16일 선고니까 어느 정도 재판부끼리는 합의 과정이 끝나서 세 명의 판사가 뭐 선고 어느 정도 형량은 거의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전 뭐 일주일쯤 합의를 끝내면 일찍 끝내는 건데요. 이 사건은 분량도 많고 판결문 작성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쯤 뭐 거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죠. 참고로 이 체포 방해 등 사건에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5년, 3년, 2년 각각 합쳐져서 일단은 10년이 구형된 상태라서 여기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재영 의원님, 16일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지만 아무튼 좀 얽혀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5가지 혐의의 도합 10년 지금 구형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선고가 10년이 된다 한들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만에 하나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 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10년을 만에 하나 다 준다 한들 뭐 그 다음에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무슨 크다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 뭐 개인적으로 무죄가 아닌 이상은 내란이. 무죄가 아닌 이상은 예.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비법조인으로서 생각은 해봅니다. 예. 다만 뭐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플러스 계엄이죠. 거기에 지금 체포 방해 혐의까지 보면은 예. 그냥 이 전체를 큰 틀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뭐 그런 뭐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겠으나 예. 뭐 그것이 만약 9년이 됐고 8년이 됐다고 해서 선고가 뭐 그거에 그 향후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의 그 형량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의 그 선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달 2026년 1월을 운명의 1월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 가늠자가 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내란 관련 재판의 최초의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난 12월 26일 이 체포방해 혐의 결심 선고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선고기일 좀 미뤄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미 그냥 단칼에 그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끊임없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한 모양인데 내란 재판과 이 건은 관계가 없다라는 그 백대현 재판부의 일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건이 내란 관련 최초의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 재판부, 직연 재판부에도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거에 뭔가 힌트는 될 수 있는 그런 1심 선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은 아울러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논의한 재판부는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재판부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미뤄달라고까지도 말했는데 딱 잘라서 9일에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예. 재판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일정도 미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기현 판사는 공소시 그 사실의 변경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재판 일정을 미루기에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방침을 아주 확고히 밝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범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저렇게밖에 진행 못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여론도 일정 부분 지기현 판사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2월 초중순까지는 선고 공판을 내겠다라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공소 사실 변경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여튼 그 재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에게 뭐 오랜만에라고 할까 이례적으로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들하고 관심이 필요한 인원들 몇 명을 제가 불러줬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아.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 조금 뭐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격려 식사 자리에도 모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는 군 통수권도 아니십니까? 설사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더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김용남 의원이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방송에서
초반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전에 네. 김용현 장관이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서 그 다음에 도모하자라는 전략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중단됐는데도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지금도 예. 그게 계속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원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을 막아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시켜주는 게 저들의 일종의 플랜 B가 됐던 것이죠. 예. 친위 구테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플랜 B였는데 플랜 B대로 진행은 안 됐죠. 작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바람에 그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그 일을 추진하면서 결국에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때 예. 본인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시켜줄 정권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예. 참 그 삼척동자한테 설명을 해줘도 지금쯤이면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만 예. 아무 때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선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전시, 전쟁이 나거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인데 예. 저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했다는 게 뭐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드러내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사건, 뭐 사고였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이정희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지금 40차 공판인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충성을 다하는 나의 참모가 있구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뿌듯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면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옹호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만에 하나 이게 이 내란 재판에서 내란 이제 혐의로 선고를 받게 되면 예. 그럼 이분도 똑같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면복구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다보면서까지 최소한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얘기할 때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고 예. 그럴 때마다 본인도 그럼 이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스스로 한 걸 보면 본인도 서서히 천천히 대통령의 그 생각과 일치하게 된 게 아닌가, 주파수가 맞춰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계엄 때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플랜 B를 도모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플랜 C나 D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격려 식사 자리를 특검팀이 일부러 모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합법적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계엄 직전에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티타임을 2번 가졌다 이렇게 김 전 장관이 밝혔는데 이게 도리어 계엄 모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차에서 올라갔었는데 그날 시국에 대한 걱정의 강도는 평소보다는 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12월 1일 날 주말입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예, 티타임 2번을 가졌다. 점차 고조가 됐다 이런 취지인데 약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근데 김용현 피고인이 끝까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주는 것 같지만 지금 예. 저런 이야기들을 진술들을 보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둘러서 그냥 이거는
시쳇말로 속된 말로 돌려까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하는 척하면서.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영현 피고인 또 장동혁 대표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를 세 사람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헌재의 판단을 완전히 불복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주장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헌재에서는 분명히 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구형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저 멘탈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전히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길래 아직도 저렇게 소위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 1심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점점 더 다가서게 하는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저희가 40차 공판이고요. 1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런 보도를 해드린 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런 공판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주요 가담자로 지금 법정에 선 인물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알리는 그리고 판단을 맡겨보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앞서 백다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들어봤는데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오히려 내가 발목 잡힌 거다.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이 외교니 민생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재판과 관련해서 예. 정확한 사실을 정말 사초를 쓴 것처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언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무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한 바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또 뭐 최상목 기획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나를 막으려고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TV 그 카메라 화면 앞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그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당시 국무위원들이 조금 반대를 했다. 뭐 민생이니 외교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 정무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뭐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도 제가 어제 영상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자꾸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발목 잡혔다고 할까 하면서 본인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발목을 더 세게 잡지 않아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위원들은요. 사실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꺼냈을 때 예. 국무위원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른바 좀 부하 내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기소도 되고 이제 재판과 앞으로의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면 민생과 외교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걱정을 제일 많이 제일 크게 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만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인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거는 참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우습게 들려요. 본인은 정무 감각이 있나요? 본인은 정무 감각이 그렇게 훌륭해 갖고 그런 지지율을 보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대 동원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뭐 곧 앞으로 선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참
본인한테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다른 장관들이나 총리에게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건 참 황당합니다, 진짜. 예, 정무감각 언급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 절차에 대해서 특검 측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재판부, 지기현 재판부가 제지를 했죠. 그런데도 계속 끼어드는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님 일단 공소제의 검사거든요. 수사검사님. 아니 그 부분 주장도 하시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일단 생략하고 이창규 검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필요시에 잠깐만요. 부여해 잠깐만요. 예, 주시기 이하상 변호사님. 예. 예, 이하상 변호사님 오늘 잘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리고 또 기회 드릴게요. 거 제가 알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 발언하면 안 된다니까 재판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예, 녹화 중계 덕분에 저희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어떤 스타일을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비춰보면 조종대 고성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초기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그 변호인단 내지는 윤석열 측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느냐 이런 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억나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그날 국회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계엄 해지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왜 빨리 이걸 진행하지 않느냐고 우원식 의장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독거리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급하게 진행을 하다가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뉘앙스,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계엄 해지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저는 만약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혐의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했다면은 이것이 졸속으로 됐다는 비판을 혹여라도 그분들이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걸 들고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 또 다른 사회적으로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과정 1년 동안 우리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아까 40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서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빅픽처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이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것이 판결이 나왔을 때 모두 양측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적 시비 같은 게 있지 않도록 최대한 유하게 들어주는 전략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방금 이른바 윽박 지르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로 세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퇴정 명령을 내렸어야죠. 한 번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이 정도 화내는 것 가지고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겨울 법정 지금 휴정 기간인데 재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죠. 지금 이렇게 수십 차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단호한 모습 보이지 않고 변호인들 얘기 다 들어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을 잘못 들인 건 지기현 판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호하게 몇 번 얘기하고 지금 그 특검의 질의를 그렇게 끼어들면서 방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개입하면서 말 안 듣고 끝까지 변호사들 할 얘기 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저는 제가 보면서도 정말 화가 났었는데 그냥 이렇게 화만 내고 제가 3번 얘기했어요.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 꺼낼 게 아니라 바로 퇴정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일날 그 구형 앞두고라도 단호한 모습을 조금 더 어떤 결기 있는 모습 한 번쯤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하상 변호사 아직도 감치 안 됐나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판 방해하는 모습 여전히 끝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화냈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은혜 위원님. 네.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간 다음에요. 이하상 변호사가 노했다며 용서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말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도 전략적 윽박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분위기 좀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근데 거듭 느낍니다만 지기현 판사는 말이 너무 많아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뭐 말을 너무 많이 섞어서 저렇게까지 말을 많이 섞을 이유가 있나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사과를 하면 뭐 사과를 받겠다고 짤막하게 하던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면 되지 뭐 전략적으로 자기가 윽박을 지른 거다. 그러니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너무 많아요. 예,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JTBC 단독 취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어서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1월이죠. 2025년 1월이니까요. 헷갈립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2025년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이 이른바 난리가 났죠. 공수처가 진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이를 막아섰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경찰 101 경비단 그리고 경찰 특공대, 스와트라고 하죠. 테러 이런 거 진압하는. 이런 경찰의 특수 경력까지도 한남동 관저로 투입을 하려고 경호처가 했다는 겁니다. 이에 101 경비단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경찰 특공대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정광재님, 하마터면 공수처와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국가 권력끼리 부딪힐 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러게요. 만약에 실제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체포 행렬을 막으려고 했다면 물리적 충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당한 지시라고 인식한 측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느냐.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가 있었고 그 지시를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경 종사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군부 독재를 오랜 기간 거치면서 민주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주영 의원님. 사실 2차 집행 때 윤 전 대통령 측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화기를 들고 다니는 걸 보여줘라. 일부러 언론에 노출해라. 이른바 영장 집행하는 공권력이 겁먹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와트까지 투입이 됐다면 글쎄요. 이거 다행히 근데 이건 안 된다라고 철수한 그런 군데군데 그런 어떤 판단들이 있어서 큰 사고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한 일이죠. 우리가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만약에 그렇게 부딪혔다면 국가기관까지
이 길이 그렇게 유혈 사태로 이게 이어졌다면 그 뒤로 어떻게 저희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양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신속하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백일 경비단장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철수시키고 또 그 전에 박종준 그 전 경호처장도 당시에 2차 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그 최상목 대행에게 전화해서 이거 국가기관끼리 충돌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연락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아까 정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시민의 저항과 그다음에 공경의 어떤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랄지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이런 것들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유혈 사태 충돌까지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부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당시 윤석열 피고인은 경호관이 총은 더 잘 쏜다 이런 엉뚱한 얘기 해가면서 오히려 어떤 유혈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일련의 여러 장면들이 그때는 이 한 장만 뒤집어봐서 알았는데 2장 뒤집어보니 3장 뒤집어보니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